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야, 너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앞에서 차별화된 가치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이 차별화된 가치 제안을 누구한테 제시해야 할까라는 것이 또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이 고민을 같이 나누어 보시죠.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가치 제안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또 그것도 차별화된 가치 제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그럼 차별화된 가치 제안을 누구한테 제시할 것이냐? 목표 고객이 되겠죠. 목표 고객이 이쪽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가장 이제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가치 제안, 또 회사의 약속과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목표 고객을 연결해 주는 것이 채널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가게에서 또는 백화점, 월마트에서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받을 수도 있고 앱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우리 채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채널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만들어지는 가치를 제공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고객이, 우리 목표 고객이 우리 물건을, 우리 제품을 한 번만 사면은 꽝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계속 사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관계를,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것처럼 가치 제한이 가운데 있고요. 타겟 고객, 목표 고객이 있는데 목표 고객과의 관계를,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관계를 계속 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건 결국 다 마케팅의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마케팅에서 이런 시장 사이드에서 이 마케팅을 잘하게 되면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만족해서 우리한테 돈을 낼 테니까 레버뉴를, 매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쪽 사이드는 결국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사이드는 시장 사이드다. 우리 회사와 고객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시장 사이드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랬나요? 전략? 전략이 뭘까? 전략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좀 재미있는 예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여기 레이싱 게임, 팀 레드와 팀 블루가 있습니다. 빨간 팀은 차가 세 대 있어요. 빨간 차가 세 대가 있는데 시속이 100km, 90km, 80km 세 개의 차가 있고요. 팀 블루는 파란 차가 세 대가 있는데 95km, 85km, 75km 최대 시속이 이런 차들이 세 대가 있습니다. 자,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10만 원 드리고서는 팀 레드에 베팅하실래요? 팀 블루에 베팅하실래요?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어요? 네, 제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나는 팀 레드에 베팅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팀 레드가 팀 블루보다 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시죠. 맞습니다. 팀 레드 자동차 세대가 팀 블루 자동차 세대보다 1대1로 비교해 봤을 때 더 좋죠. 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팀 레드가 무조건 팀 블루를 항상 100%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팀 블루의 팀장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팀 레드가 어떤 식으로 대진 순서를 짤지 알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약 그렇다면은 팀 블루 입장에서는 자, 이 3전 2선승제의 승부에서 95kg짜리를 90kg짜리랑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85kg짜리를 상대방의 80kg짜리랑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후진차 75km짜리를 상대의 에이스 100km짜리 차랑 붙입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2승 1패로 팀 블루가 이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진다는 게 아니죠.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자원이 좀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진다는 게 아니죠. 이 경쟁에서 자원을 잘 배분한다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자원을 잘 배분한다면 우리의 자원이 좀 부족하지만 하지만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전략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케팅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마케팅이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소통하고 또 전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케팅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워크가 STP입니다. Segmentation,
타겟팅, 포지셔닝입니다.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고객이 있습니다. 이 방에 예를 들어서 100명의 고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티셔츠를 팔아야 되는데 까만색 티셔츠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티셔츠를 좋아할까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지 않을까요? 선호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빨간색에 컬러가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단추가 없고 하얀색을 원하시는 분들, 사람마다 다 원하는 스타일과 색깔과 선호가 다 다르잖아요. 제품 하나를 싸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만들면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싸게 판다. 어느 정도는 먹히지만 이 사람들 다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 명 한 명한테 다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어떤 티셔츠를 원하세요? 어떤 색상,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맞춤형 제작을 해드리면 되겠죠. 커스터마이즈를 해드리면 되겠죠. 그럼 모두한테 다 팔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이익으로 연결이 될까요? 그런 식으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는 비용이 너무 크겠죠.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입보다 비용이 커지면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도 너무 무모한 일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을 제공하는 것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그 양극단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될 텐데요. 타협점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의 개념입니다. 시장을 뭔가 좀 나누어서 비슷한 고객들끼리 좀 묶어놓고 그 특정한 그룹을 우리가 좀 잘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에서 이긴다면은 거기에서 잘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면은 우리가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STP의 관점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의 문제인데요. 기준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은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라든가 성별 또는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의류회사에서 이번 가을에 우리 회사가 내놓는 제품은 20대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을 위한 이러이러한 디자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회사는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으로 시장을 나눈 거죠.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의류회사는 의류회사인데요. 노스페이스처럼 어떤 아웃도어 스포츠웨어를 파는 그런 회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대 직장 여성. 어떤 20대 직장 여성들은요, 주말에 집에 딱 꼭 박혀가지고요,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쉬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되게 행복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악착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산에도 올라가고, 바다에도 가고, 캠핑도 가고, 뭐 그러면서 또 즐거움을 찾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아웃도어 스포츠웨어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파는 회사 입장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우리에게 맞는 세그멘트일까요? 당연히 활동적인 사람들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고객이겠죠. 자, 인구 통계학적으로 시장을 나누는 게 의미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봐야겠다. 캠핑을 좋아하고 바다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겠다. 이런 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 기준으로 시장을 나눠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로 또 충분할까요? 자, 우리가 이번엔 맥주 회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맥주를 팔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상으로 봤을 때 소주파, 막걸리파가 있잖아요. 또 폭탄주파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맥주를 주로 즐기는 사람들을 우리의 타겟 마켓으로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요새 보니까 사람들이 소주에다 레몬을 많이 타서 먹는데, 그러면 레몬 향이 나는 어떤 그런 맥주 맛을 좀 만들어가지고 약간 프리미엄으로, 약간 비싸게 팔면서 그 사람들이 그 맥주 마시는 시간을 좀 더 이렇게 즐길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주파도 아니고 막걸리파도 아니고 맥주파한테 가서 물건을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다 똑같은가요? 어떤 사람들은 맥주를 되게 많이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맥주를 짝으로 이렇게 쌓아놓고서는 막 마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맥주를 워낙 많이 마시니까 맥주 한 병당 가격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얼마큼 디스카운트를 해주냐가
레몬을 넣냐 안 넣느냐보다는 얼마큼 싸게 내가 맥주를 많이 마실 수 있냐가 그 사람들 더 중요하겠죠. 헤비 드링커, 헤비 유저들이죠. 근데 반면에 라이트 유저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맥주 한 병 시켜놓고서는 3시간, 4시간 동안 그거 한 병 홀짝거리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즐기는 거죠. 맥주를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 우리가 이런 약간 프리미엄, 레몬 맛이 나는 그런 맥주를 판다고 했을 때 어느 쪽에 파는 것이 좀 더 유리할까요? 자, 이 맥주를 마시면서 당신의 그런 3시간, 4시간 동안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반응하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시장 세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인구 통계학적인 거, 라이프 스타일적인 거, 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소비 패턴이라든가 어떤 뭐 지역이라든가 뭐 도시와 시골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했을 때 결국 각 산업의 특성에 맞게 또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게 우리한테 중요한 변수를 몇 개를 골라서 그거 갖고 시장 세분을 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 세분을 했단 말이죠. 시장 세분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어느 시장에다가 우리가 타겟을 할 것인가? 어느 시장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노릴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느 세그멘트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고요. 자, 그 어떤 시장을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몇 가지 또 기준이 필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시장의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핵심 역량이 있는가, 그것도 중요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마켓에 이미 너무 강력한 경쟁자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신생 업체로서 들어갔을 때 그 기존 경쟁자들과 싸우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세그멘트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를 잘 골라야겠죠. 그런 게 바로 타겟팅이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타겟팅을 하기로 했으면은 타겟 커스터머가 생긴 거예요. 타겟 세그멘트가 생겼죠. 그러면 타겟 세그멘트의 그 커스터머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해야겠죠.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고, 니즈가 뭐고, 완치가 뭐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어떤 특성은 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거죠. 프로파일링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얼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어떤 맥주의 가격과 품질,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어떤 자동차의 어떤 성능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상적인 포인트를 찾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퍼셉추얼 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퍼셉추얼 맵에서 아이디얼 포인트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거겠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거겠죠. 만약에 경쟁사가 우리보다 더 그런 아이디얼 포인트에 가깝다면 경쟁사가 유리할 거고요. 우리가 경쟁사보다 더 아이디얼 포인트에 가깝다면 우리가 유리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제품에 또는 서비스에 그런 어떤 인식되고 있는 포지션을 고객들이 가장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포인트에 가깝게 갈 거냐. 이게 그게 문제인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마케팅 믹스입니다. 마케팅 믹스라는 거는 우리가 4P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4개의 P입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4가지가 4P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프로덕트라는 거는 제품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품질 또는 어떤 재료, 그 다음에 뭐 패키징, 디자인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들의 마음속에 인식되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그 포지션을 바꿔주는 게 어떤 제품 위주의 포지셔닝이고요. 이 프라이스라는 건 가격에 대한 거죠. 가격을 아예 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간 할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쿠폰을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인식을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 플레이스는 건 유통인 거죠. 우리가 어떤 프리미엄 제품으로 물건을 좀 포지셔닝을 하고 싶은데 월마트에서 팔면, 시장에서 팔면 어떻겠어요? 뭔가 좀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고 싶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팔아야겠죠. 반대로 우리가 뭔가 좀 가성비를 강조하는 그런 제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런 걸 백화점에 팔아서 상당히 곤란하겠죠. 월마트에서 팔아야겠죠. 그런 거는 이마트에서 팔아야겠죠. 자, 그와 같이 이 플레이스라는 것도 우리 제품의 어떤 인지된 그런 어떤 포지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고요.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또는 뭐 퍼블릭 프레스, 뭐 퍼블릭 릴리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뭐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고객들과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프로모션인 거죠. 그래서 이 4가지의 4P,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제품의 포지션을 고객들의 마음속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깝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타깃팅, 이 포지셔닝 이 3가지가 마케팅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STP.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블루카,
레드카, 그 블루팀, 레드팀 얘기했던 것처럼 전략이라는 게 결국 경쟁이 되게 중요하고요. 경쟁이라는 거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 자원이 되게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핵심 역량이나 자원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원을 잘 배분한다면 이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시장의 룰은 고객의 만족이겠죠. 고객의 선택이겠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자원을 잘 배분할 것인가, 그걸 자원을 잘 배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고객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시장에서 승부는 고객이 결정한다. 따라서 목표 고객의 니즈를 잘 알아내서 거기에 맞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이 왼쪽 사이드를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가치 제한, 어떤 회사가 고객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치들이죠. 가치 제한을 목표 고객에게 그걸 선정을 해서 가치를 제한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채널을 통해서 만들고 또 장기적인 관계를 관리해서 CRM을 통해서 잘 운영을 한다면은 레버뉴가 생기는 거죠. 매출이 생기는 거죠. 고객들이 거기서 지불을 할 테니까. 가격을 받는 모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당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개 사면 뭐 수량 할인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멤버십으로 해서 멤버십 피를 처음에 내면은 그걸 자유롭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격 정책을 결정을 하고 이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쪽은 시장 사이드인데요. 근데 시장 사이드에서 물건을 잘 팔려면은 우리가 약속한 가치 제한을 잘 지켜야겠죠. 약속을 지켜야겠죠. 약속을 지키려면 뭘 잘해야 되죠? 운영을 잘해야겠죠. 자, 우리가 어떤 맛있는 피자 또는 30분 내에 배달을 하는 거죠. 30분 내에 배달을 하는데 당연히 맛도 웬만큼 괜찮아야겠죠. 재료도 웬만큼 신선해야겠죠. 자, 이런 피자를 만들려면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가요? 일단은 재료를 잘 사와야겠죠. 비싸지 않게 적절한 가격을 주고 좋은 재료들을 사오고 그걸 잘 보관했다가 상하지 않게 잘 보관했다가 그걸 가지고 피자를 굽고 주문을 받고 피자를 구워서 배달을 시켜야겠죠. 30분 내에 배달을 시켜주고 문제가 생기면은 커스터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또 응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재고가 남으면 잘 관리해서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광고도 해야 될 거고 마케팅도 하고 이 모든 활동들이 우리가 고객에게 한 약속을 가치 제한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인 거죠. 이걸 우리가 핵심 활동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핵심 활동들은 결국 가치 제한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되고요. 자, 이런 활동들을 할 때 돈이 들죠. 자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적 자원이 들어가든 뭐 돈이 들어가든 기술적인 자원이 들어가든 간에 이런 자원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활동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작은 기업이라면 더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거고요.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삼성이나 애플이라 하더라도 모든 자원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트너를 찾아야겠죠.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찾아가지고 그 파트너들과 연결을 해서 일부는 우리 자원을 사용을 하고 일부는 파트너의 자원을 사용을 해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걸 적절히 잘 나누면은 이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겠죠. 자,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위해서 자원을 사용을 하고 그 자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원은 외부에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조달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오른쪽 파트에 있는 그런 그림들이고요. 이 과정 자체가 어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을 쓰면 그만큼 비용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비용 구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이 우측은 실제로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 거기서 들어가는 자원들, 또 부족할 때 네트워킹을 통해서 갖고 오는 자원들,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비용 구조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왼쪽은 마켓 사이드고요. 오른쪽은 기 회사의 그 내부적인 얘기인 거죠. 회사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액과 비용이 생겼을 때 매출액과 비용의 차이가 뭐가 되죠? 그것이 바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려놓고 보면은 결국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 생길 거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생기니까 이익이 얼마만큼 되겠구나. 아마도 첫 해나 둘째 해는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 번째 해부터는 손익분기점을 찍게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익이 나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좋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굉장히 유용한데요. 그 유용하다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 되게 유용한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지 가치 제한 가운데 있고요. 누구한테 그걸 팔 건지 시장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기업 쪽이 있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거는 누구한테 유용하겠어요? 그 대표가
어떤 회사의 미래를 구상할 때도 유용할 거고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직원들한테 설명할 때도 유용할 거고요. 또는 투자자들 또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든가 투자자들 돈을 받을 때도 너희 뭐 하는데? 그랬을 때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매출과 이렇게 비용이 생기니까 이익이 언제부터 날 거고 그게 앞으로 계속 쭉 날 거다.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도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탐스 슈즈 얘기하면서 소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는 좀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안인데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가치는 고객을 위한 가치였고요. 고객을 위한 가치는 결국 그 고객이 만족해서 우리한테 돈을 낼 수 있는 재무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재무적 가치에 관련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사회적 가치도 여기에 추가해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렇죠?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제안이 바로 사회적 가치 제안이고요. 그게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재무적 가치 제안과 사회적 가치 제안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소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매출과 비용을 계산해서 이익을 생각을 하는데 이익이라는 게 결국 경제적 가치인 거죠. 경제적 성과, 경제적 가치인데 이 경제적 성과에 추가해서 사회적 성과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만큼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사회 문제가 또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바로 소셜 임팩트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 기업들 쓰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똑같은데 만약에 내가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 같은 소셜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그럴 때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들면서 두 가지만 바꾸면 되겠다. 두 가지만 추가하면 된다. 첫 번째는 사회적 가치 제안을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안에다가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제안을 같이 고려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과를 얘기할 때 일반 비즈니스 모델은 경제적 성과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소셜 비즈니스 모델은 사회적 성과, 소셜 임팩트, 긍정적인 임팩트와 부정적인 임팩트를 같이 고려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임팩트를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임팩트는 어떻게 또 대처할 건지, 대응할 건지 그런 걸 같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소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